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네네. 공약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네. 설립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 기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스카웃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박스 잘 보고 있다. 금융정보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신데. 저는 네, 저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역시.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2년도에 남은 7, 8, 9, 10, 11, 12. 네네.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굳이 가격적인 측면 아니더라도 제가 그냥 생각이 되는 내용들 쭉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확률이 그래도 50% 되니까. 네. 네네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규제 이슈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규제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고 했을 때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이냐 나빠지는 것이냐 이거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좀 뭐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가 좀 있는 거네요. 네네. 어쨌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제화 된다는 것이고 법제화 된다고 하면 그 올바른 그 투자 행태가 좀 더 정착을 한다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걸 12월에는 네. 또 하반기 결산도 하면서 네네. 2023년도를 예상할 텐데 네네. 혹시 12월에는 코인의 가격이 네.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이 영상이 또 레전드 영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잘 맞추면 또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캐디님. 대충 그냥 느낌이. 네. 자, 올해 12월은 네. 코인의 가격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슷할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올해 말쯤에 약간 현재와 같은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연준에서 또 긴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내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 이제 가격이 쭉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한 6개월 빨리 왔기 때문에 내년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생각했던 내년을 놓고 보면 썩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네.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이제 다시 위험 자산이 또 올라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금리가 정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25%라고 했잖아요. 네. 1에서 1.25%인데 연준 위원들은 적정 금리 수준이 2.5%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적어도 2.5%가 되려면 몇 개월 더 남은 거죠. 이게 한 1년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 행태가 비슷하게 가겠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규제 이슈.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었다기보다 이제 글로벌리 다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미국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SEC라던가 CFTC라던가 이런 각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판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고 또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신 제넷 옐런 장관이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설파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카라는 그 유럽 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특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반쪽짜리 규제이긴 하거든요.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그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법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는 있으나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내용만 잔뜩 있어요. 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러이러한 의무를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누구냐라고 해서 지금 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근법을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법이 그 기관이 특근법을 관장하는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이에요. 보통 금융기관이면 금융위 산하의 금감원에서 네. 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도 금융위 산하의 기관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자금 세탁에 특화되어 있는 주로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업권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권법을 제정을 해서 헌법이 뭐죠? 업권법은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에요.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지녀야 되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업권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되고 법안이 합쳐지고 네. 또 이제 제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최근에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이 논의에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죠. 네네. 공약 중에 하나가 NFT 또는 기본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이기도 했었고 세금도 유예한다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ICO,IEO를 또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했었고 지금까지 아직 뭐 진행된 건 없죠?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네. 설립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 기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스카웃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파스 잘 보고 있다. 네네.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신데. 저는 네,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공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직은 크게 진행되는 건 없지만 이제 조만간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되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선정비 후 과세였는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으니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적인 이런 뭐라고 하죠? 근거법들을 우선 제정을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진행이 그렇게 될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논의를 함에 있어서 뭐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렇죠. 지나치게 규제를 할 경우 산업을 뭐라고 하죠? 고사시킬 수 있고 너무 좀 느슨하게 하면 이용자 보호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루나테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번 연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사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만약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고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코인을 발행하고 했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검찰이든 뭐 금감원이 됐든 등록을 해서 일을 진행이 됐었다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간편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예
지금 음지에 있었던 거인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투자자가 뭐 20만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좀 하겠다, 규제하겠다, 뭐 법을 만들겠다.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거래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강제력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꼭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업권법에 대한 그런 니즈, 뭐 규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고 이제 그나마 특근법 제정이 되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누구다, 거래소, 뭐 지갑업체, 커스터디 뭐 이런 업체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를 내리는 지금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서 좀 더 활발한 논의와 좀 더 다양한 그 정의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에서. 그럼 또 세 번째 전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뭐 규제에 관한 이슈, 뭐 그다음에 가격, 뭐 거시경제에 관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굳이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죠? Something to earn 이거인데 그러니까 X2E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이두희 대표님 나오셔서 그렇죠. 거의 뭐 3부작 했죠, 저희가. P2E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네네. 근데 이런 현상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X2E, Something to earn.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코인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활발해질 것이다. 네네네. 게임 말고도 네네. 다른 어떤 활동들로도 네네. 벌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어떤 활동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P2E는 이제 다들 너무 익숙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냥 뭐 다 아실 것 같고 요즘은 이제 M2E라고 해서 M2E 이제 Move to Earn. 좀 뭐 걷거나 네네.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오. 그래서 스테픈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컸고 최근에 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걸어서 NFT를 사서 그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나오는. 오. 이런 거 말고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혹시 카카오 앱이나 티맵 쓰시죠? 운전하실 때.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티맵을 쓰는데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운전 점수가 높게 유지되면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보험 할인료 외에도 그냥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코인이 나온다던가 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D2E죠. Drive to Earn.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건 어때요? 약간 요즘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담배꽁초를 하나 주우면 뭐 스모크 트리? 그럼 뭐 코인을 준다던가. 네네. 뭐 플라스틱을 그 커피숍에서 안 쓰고 자기 개인용 컵을 들고 가서 쓰면 또 뭐 약간 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저희 지금 이제 커피숍에서 자영업자들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컵 그 테이크아웃 잔 하는데 보증금을 이제 곧 내야 돼요. 굳이 그럴 거 없이 정말로 텀블러를 가져오시면은 그걸로 코인 좀 드리고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구 그 감소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네. 결혼을 해도 코인을 주던가. 진짜로. 저는 그러면은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비트코인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남자.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은 여전히 계속 융성할 것 같다. 얘기는 합니다. 융성하지만 아직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받쳐줘야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이긴 하거든요. 이게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 투자라던가 투자 심리의 악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예, 조금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다 합쳐놓고 생각하고 네. 했을 때 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예, 비트코인 가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좀 긴 그 타임테이블로 놓고 봤을 때 네. 4년마다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월드컵처럼. 예, 경향이 네.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반감기이기는 한데 반감기가 발생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딱 그 시점이구나. 예, 마지막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어요. 지금 딱 2년 지났습니다. 딱 2년이네요. 예, 예. 보통 가격이 그 뒤로 쭉 안 좋다가 약간 계속 흐르다가 다음 반감기 한 1년쯤 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그럼 몇 년도죠? 202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2024년까지 예측을 해주네요. 네. 네네. 2024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넣고 2년만 섞이면 되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2년 지난 시점부터 이제 흐르기 시작하다가 그렇죠. 그게 지금이죠. 네, 그게 지금이고 쭉 흘러요. 한 1년 정도 흐르다가 곡소리 나죠. 네. 계속 떨어지네, 계속 떨어지네. 네. 1년 동안 그러다가 또 1년 지나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전이다. 네네. 그리고 반감기 도래하고 더 올라요. 예. 그런 식으로 매번 있어 왔습니다. 반감기 때마다. 그래서 그 반감기 지날 때마다 지나고 나서 2년 후에는 2년이 지난 후에 계속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쭉 그 상태로 가다가 재미없는 상태로 가다가 쭉 다시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반감기 그 패턴 때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왔어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4년의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라고 확인이 되면 다음 반감기를 목표로 계속 홀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전에 한 1억까지 간다. 네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그러면 몇 년일까요? 2024년 즈음에는 충분히 1억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 3,800만 원 현재 3배, 네. 2배, 2배 반. 네. 그 전에 패턴들을 보면 2배 이상은 다 충분히 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시경제적인 여건과 다 맞물려야 되긴 하는데 24년이면 그래도 좀 그 다시 회복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거시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올해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23년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정점을 찍고 금리가 다시 내려올 때쯤이면 24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온체인 데이터는 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특히나 거래소의 비트코인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들이 얼마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거래소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의 수를 보면 되는데 그 비율은 늘 떨어져 왔어요. 근데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거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개인 지갑에 넣는다는 네. 거 또는 커스터디에 넣는다는 건데 거래소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면 거래소로 갑자기 유입이 되면 하락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5월 초에 급격하게 한번 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죠. 그렇죠. 예, 5월 초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대세는 이제 쭉 떨어지는 게 대세이긴 합니다. 거래소에 그 예치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수. 그런데 4월 말 5월 초에 한번 쭉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특히나 마찬가지로 고래들, 큰 손들은
그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고래들은 여전히 그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지금도 계속 쭉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 네, 레이 뭐 하시는 분이죠? 투자자입니다. 아. 네. 이분이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비트코인을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태세 전환을 했네요. 네네. 네. 물론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금이라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존재하는데 금의 아성이 너무 사실 공고해서 비트코인이 아직 금을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부분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네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들 중에 좀 네. 괜찮은 건 없나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경우 유한하고 네. 하다 보니까 자산처럼 이제 발전이 되었고 금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격이 달라요. 유한하지는 않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제가 이더를 써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블록체인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블록체인 자체적인 개발 이슈, 그 발전 이슈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는 사실 이 업계에서 늘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난주에 그 모 은행에 가서 모 은행의 트레이딩 플로어에 한번 갔었어요. 네. 가서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진지하게 이게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통 트레이딩 플로어에 가면 뭐 증권사나 뭐 은행에 가시면 보통 이제 취급하는 자산이 주식, 채권, 외환, 그다음에 이들의 파생 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상자산이 안길이란 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상자산도 충분히 그 제도권, 금융권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미 해외에선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국에선 이미 그런 그 IB들에서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예. 자, 뭐 오늘 예측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이번 예측은? 글쎄요. 100%? 또 우는 장면 한번 틀어주시고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 100%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다 이유가 있어서 100%라고 하는 거고 네. 저희 굿박스에서 뭐 2022년, 23년, 24년, 25년 예, 계속 예측하면서 네네 진짜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분석하고 예측하고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울면서 끝내는 건 어때요? 그만 좀 괴롭혀.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우리 결이님의 말이 100% 맞길 기원하면서 이번 알고박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